촬영하겠습니다. 자, 네. 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수해 소우 피해 때문에 비상구직을 하고 있는 대회들이 90이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왔습니다. 그 경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일일 600일이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잖아요. 80주년 뒤에 40년을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무서웠던가라는 것을 600명이가 온다고 그래서 즉시이라고 즉시이라고 내년이고 뭐고 이거 전직원 비상 그리고 전직원 비상들이 다들 사무실에 오지 말고 의미는 뭐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평가해서 사업소에 이렇게 개선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거 해보죠. 그러면서 내가 세 가지 지시를 했어요. 상황에서.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하천별한 기억. 왜? 제방 600명이면 어느 곳에는 제방이 터지신 거지. 그때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천별에 절대가지 말고 옷장에서 이제 하천별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도 비교하면 산사태.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 지구에 전부 다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호우가 되면 수없는 피해보고 오지만 다른 건 다 그 피해에서 가장 우선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세 가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셨거든. 그 다음에 산물을 산사태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차.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하철은 처음 했는데 지하차도 오거나 지하철이다. 그 세 가지만 신고가 오면 즉시 해결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상황실 같은 데서 있다가 우선 전화가 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잠깐 큰 소리 나면 모든 사람이 전화가 왔다가 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에 친구가 들어오면 전화 받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서 잠깐만요 하고 그 소리 같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배운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큰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다. 600mm 가까이 내리면 잡으면 강이 100만 이상 그만 이쪽으로 공주 신관 다 잠겨버렸어요. 600mm 더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더 심해졌겠죠. 제방이 어딘가는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 그게 어디 지역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방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슬픈 식으로 무너질 때 뻥 터져버려요. 그러면 뻥 터지는데 물이 정말 그 폭포같이 쏟아져 나오는 걸 누가가 뛰어서 달려서 그렇게 숨는 게 아닙니다. 그저 스치게. 그래서 내가 하천별에 가지 마라. 하천별에 가지 마라. 그렇게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큰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에 우리가 500mm 이상 비가 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또 어디가 무너질까? 어디가 취약한가? 우리 젊은 여러분 직원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이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지금 난생 처음 보는 거잖아. 공무원들로서는 더욱 처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0mm, 600mm가 온다는 것은 그냥 실감 전에 안 났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와 벌써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경험이고 그게 나는 생각이 난다. 그러니 올해 수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수해 현장을 보고 복구하고 있는 이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 관객 생활을 평생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선배의 경험이 굉장히 귀중한 거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단결이 잘 된다라는 3개 전설 같은 단체가 있죠. 호남 단결, 5대 교훈, 그리고 뭐가 나오지? 해병대. 하여튼 뻘뻘부터 단결이 잘 된다. 왜 그럴까? 왜 호남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단결이 잘 된다? 또 진짜로 그래? 실제로 그래. 또 해병대. 한 번 해병대면 영원한 해병대가 없지. 그걸 거거든요. 해병대 아깝다면서 불꽃으로 보고 그지? 고대 똑같은 대학교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다 좋은 대학 많고 고대만 있는 그것도 진짜 그 주변사에 또 있어. 왜 그럴까? 나는 그 이유를 고난의 공부라고 생각해. 고생을 같이 한 거야.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시절에 고난에 같은 경험. 해병대가 고난 맞잖아. 훈련이 세다. 훈련이 세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생기는 정의가 그런 단결적으로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훈련이 세지도 않고 약하면 뭐 그런 고난을 같이 겪어내지 않으면 무슨 단결심이 생기고 자기들이 사실 사선을 저는 이런 있겠어요. 호남 지역들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적으로 나쁘고 요즘 많이 발전이 됐지만 우리 전체 지역 중에서 호남이 가장 나쁘고 경제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사는 이유는 서울 인구 중에 호남이 제일 많아요. 여기 서울 사람들이 있고 영남도 같이 많아요. 그러면 영남은 옛날에 개발할 때 영남 축으로 영국적으로 능력이라고 영남 축으로 산업발전을 잘했죠. 거기는 그래도 낙후설이 낙후보다 호남보다 더 해서 서울로 이사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호남분들이 살기 없다 보니 고생도 서울로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일면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고생했던 그 고난의 그 공동 심리가 있습니다. 고대가 왜 그럴까? 고난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고대생들 때는 시골에서 문박 따로까지 온 거야.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연대생들은 맥주 먹을 때 고대생들 막걸리 먹는 거야. 값을 따질 수가 없잖아. 가난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면서 겪어냈던 그 고난의 도움, 그것이 단결을 만들었죠. 단결이라는 건 아주 중요했어요. 어려운 걸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익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겪어냈다는 것은 동료의식이 그만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으면 어려운 시절을 겪는 동안은 힘들고 불평불만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추억이고 그때 같이 고생했다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서 도와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힘든 시절에 고생을 한다, 운동적으로 고생을 한다. 그때 같이 힘들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고생을 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해요. 공감하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떠나고 싶고, 육아에 가고 싶고, 뭐 다른 부서로 가고 싶고, 보충 연기하고 싶고, 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생하는, 그런데 영원히 고생하는 그런 시간과 장면이 없어요. 지나가지 지나가고 나면 그때 우리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그 고생했을 경험이 끈끈한 정이 되고 분노에 단결이 되면서 평생 사람은 같이 이어지고 사는 그런 애정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애를 봐주려면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 돼요. 나는 그게 행정인데 나름대로 철학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애를 봐주려면 엄마 올 때까지 봐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어. 근데 애 봐줄 사람을 주니까 옆집에 가서 옆집 아줌마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내가 5시까지 올게. 그때까지 애 좀 부탁합니다. 그러시라고 애를 봐주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5시쯤 되면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갈 거니까 5시까지 애를 봐줬는데 5시간이 안 와. 엄마가 안 와. 나도 지금 어떻게 5시까지만 봐주기로 해서 자기도 계획이 있고 한데 아니 어쩌지 아줌마께는 엄마가 안 오는 거야. 좀 기다려. 6시가 됐어. 안 와. 그럼 어떡할까? 아니 화가 나지. 아니 이런 엄마가 어딨어. 5시에 온다고 그래놓고 6시가 돼도 안 오네. 나도 어디 가봐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떡할 거냐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약속,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약속 다 시켰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5시, 1시간이나 더 기다려서 애기 가줬어. 근데도 안 와. 그럼 나는 할 일 다 했다 해가지고 애를 안 보고 자기도 볼일을 보러 가면 그게 되야야. 그러면 엄마가 7시쯤 왔어. 7시쯤 와서 빨래부터 왔을까? 애를 5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자기도 2시간 늦으니까 엄마가 가슴이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자기 아이인데. 근데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지. 자기 새끼 맡겨놓고 일부러 그럴 일은 없잖아. 누구지? 다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와보니까 7시까지 와보니까 애기 봐준다고 했던 사람이 5시까지 봐준다고 했는데 7시까지 애를 봐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눈물이 와서 나는 거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고마워서. 5시까지 봐주기로 했는데 2시간이나 있다가 자기 못 보고 우리 애기를 봐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치?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애를 봐준다면 똑같이 자기도 해줄 거야. 그런데 자기가 비록 5시에 온다고 했지만 일이 있어서 7시에 와보니 내 아이 혼자 놔두고 엄마는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 엄마 심정이 어떻게 될까? 그래 내가 좀 늦게 와서 잘못을 했다만 그래도 애기를 봐주려면 끝까지 봐줘야지. 그냥 놔두고 가면 얘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얼마나 야속하고 묻겠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저 사람 잘못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애기를 그냥 그 어린 것을 혼자 놔두고 약속시켰다고 갔거든요. 이제까지 봐주고 어디 가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야속.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겠어야 안 들겠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5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6시까지 가졌고 그 6시간 봤던 공이 하나도 없어져. 공이 하나도 없어지고 미움만 생기고 원수가 저럴 수가 있냐.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애를 낳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단 1시간 때문에 정말 7시까지 봐주면은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울 수고 뭐라고 어떡하든지 뭐라도 보답하고 싶고 감사 표시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 1시간 사이로 원수가 되느냐 정말 잊을 수 없는 본인이 되느냐 그런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는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 되는 거야. 약속이고 계약이고 나발이고 아이는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 돼. 나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쭉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힘이 들어봤자 며칠만 고생을 하면 되지만 이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사진 거다. 그래서 피해줘서 할 때라도 그 주민들 마음 상하지 않게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그 농민들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농민들 좀 편안하고 좀 뭔가 좀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피해 조사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말 저희는 연이 41개입니다. 41개이다 보니까 뭐 피해 조사해야지, 예찰해야지, 응급복구해야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체계가 잡혀가지고 어느 날 못지않게 정말
그 주민들, 농민들 그 마음 헤아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1개여가지고요. 서쪽에서 동쪽 끝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그래가지고 동쪽에 가 있는데 서쪽에서 전화 오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근데 또 저희 직원들이 그 새벽에 한 2시 반, 3시쯤까지 다 와가지고 같이, 왜냐면 그 물기를 안 터주면 그 물이 다 그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물기를 잡는데 장화에서 느껴지는 그 물이 저는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러면서 정말 위험하구나, 물에 밀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장님이나 그 새벽에 또 이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 물기를 다 터주셨거든요. 저희 진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저희의 인생 선배이시다 보니까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유명해졌던 말 중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난 날들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에도 시장님께서도 시장님만의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계기가 있으셨다면 저희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냐?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행복, 보람.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행복이다, 성공이다, 자기 업무에 대한 성취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했다 안 했다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냥 생각해. 성공이 뭐가 성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승진해서 높이 올라가는 건데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성공의 끝이 어딥니까? 또 성공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행복? 세상에 그거만큼 추상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체도 없고 추상적이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 성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산다?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행복하고 싶어. 그게 목표야. 성공이야. 그러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인생의 성공 여부를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요. 스토리텔링. 내 인생에 내 스토리텔링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성공했다 안 했다는 별개의 문제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렇게 했어. 왜냐하면 하는 자기만의 자기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들려줬을 때 딴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감동을 해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관계없이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게 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정말 훌륭했네, 멋있네, 정말 나이스하네 라고 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승진을 하고 쭉 살아왔지만 남한테 들려줄 얘기가 없어. 글쎄,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나 나 몰라. 그냥 살았어. 아무 스토리텔링도 없는 인생이라는 건 정말 그거는 그게 무슨 성공이고 목표고 뭐가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성공한다, 달성된다, 아니다 라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내 스토리는 이거야. 남들이 다 실패한다고 하지만 해봤어. 근데 진짜 실패했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난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내가면서 살면 실패에도 성공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자기의 만족감을 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게 나도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꺾여도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했다. 이건 정말 너무 상투적인 얘기고, 그래도 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나는 내 스토리를 내가 쓸 거야. 내 인생의 스토리텔링을 내가 만드는 거야. 내 자식들한테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아들이 성공했다는 걸 떠나서 아버지가 살아온 그 스토리텔링이 아들이 감동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고, 그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민원인과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그거 합격한 사람은 옛날에 정말 독단에서 있었지, 10분단 기초단시단, 지방단시단 저입니다. 따지 배치된 사람은 진짜 행안부 여사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그랬어요. 온양시단. 그렇게 시작해서 민원인들 수없이 만날 수가 그래서 그 있어요. 근데 민원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걸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가 다르고 진상 민원인이 있습니다. 진상이야, 진상.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를 울면서 깨를 쓰면서 그냥 엎어치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 그런 민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일이 없어. 그냥 경찰에 친구를 그냥 가둬버리고 이게 무슨 민원이냐. 빌런이지, 빌런이지. 그런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인은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불쌍한 민원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민원, 보통 민원인들이 많아요. 어떤 민원인들이 밤중에 그래서 그때는 수팅이라는 게 있고 그랬는데 술을 안 먹었으면 안 걸고 생겼어요.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시카를 들고 죽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없지. 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치원업에서 우리 직원들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즉시 내가 달려가고 인도해주고 그 직원들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지고 칼 불고 해서 지금 징역을 삽니다. 징역 6년을 징역을 받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칼 들고 와가지고 모래모래 치면서 지 억울한 걸 얘기하는데 그거 내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해쳤장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지? 도망가? 경찰 불러서 얘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칼을 내려놓고 한 뒤에는 와락도로 안아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눈물을 줄로 흘리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는 거야. 노점상 가진 사람도 쫓겨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늦게 와서 흑대를 입는 거야. 듣고 보면 그 진상 같은 놈이 듣고 보면 너무너무 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챙겨주고 해서 해결을 해주는 기분이 나요. 그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 와서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안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공무원으로 정말 자기 인생을 잠들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진상이라고 해서 그냥 내치지 않고 알고 보니까 속이 너무너무 딱한 사정 그런 걸 들어줘서 해결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있는데 내가 그때부터 생각한 말 뭐라고 애를 가지려서 엄마 올 때까지 그때 엄마 올 때까지 가지면 정말 칭송받고 고마워하는데 보다 말고 떠나버리면 그거는 돈도 없어지고 그냥 욕만 듣고 그래서 민원인들을 대할 때 좋은 민원인도 있고 진상도 있고 그러지만 얘기를 다 들어오면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도 엄마 올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챙겨주면 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고맙게 떠나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나의 보람을 이게 뭐야? 이게 스토리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태나 이제 좀 동기부여를 좀 상실하거나 그래서 좀 힘든 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어떤 방법으로 좀 운영의 가치를 찾고 공직생활을 좀 알차게 운영하고 싶은지. 한직이라는 게 한가운 직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고 일만 하는데 싫지. 근데 일이 있는 곳에 고난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이 있는데 고난이 된다.
일이 없으면 권한도 없어. 권한이라는 건 자기 존재감, 자기 자존감. 그러니까 한직이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비참함이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남들을 나가 어떻게 보나. 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또 요직이라는데, 요직이라는 데가 이게 치여. 가고 싶으니까 가고 나면 너무 힘들어. 고생스러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일이 있고, 적당히 한다고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 여러분들 그걸 말하죠. 그런 것은 없어. 그거 다 이상해. 일이 많거나 한직이거나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자기 마음 먹기 아닌가 그러는데, 나는 한직에, 나도 왜 그랬어요? 한직에 갔을 때 나는 찬스라고. 기억. 아니, 마음먹기 달린 거야. 한직에 가면 비참하고 불평나하고 뭐 싫은 소리하고 불만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잘 됐다. 여기서 내가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해? 섹스 본다고. 언제? 책 쓰는 거야. 아까 한직에 있어. 오직 해지잖아. 책 쓰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나중에 한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 참 뭘 보라. 요직에 있으면 바쁜 자리에 있으면요. 정신없이 지나가고 남긴 게 없어. 한직에 있을 때 뭘 남겨? 나는 한직에 있을 때 그 뭐 했냐? 평생에 나의 또 수업인데 가족 밴드냐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잖아요. 그래서 가족 밴드를 만들어서 같이 연습해서 애들하고 토요일 날 갔을 때 같이 죽으라고 해서 조용필에 여행할 때나 이런 거. 난 키보드 치고 뭐 드럼 치고 하는데 또 누가 우리가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아냐. 천만에 맞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게 그거는. 근데 그 추억이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 그 즐거움. 올해도 못했어요. 몇 달 했던 거지만. 그래서 곡을 같이 연주가 되고, 그걸 녹음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근데 한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없다. 그거는 괜히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시간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그걸 최대한 역이용해서 나의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서측권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가족 밴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책을 쓰겠어. 항상 좋은 자리, 빛나는 자리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뭐 전화 위복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그런 말 있잖아. Every pinch is empty chance. 핀치, 기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게 자기 인생에 큰 안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태가 느껴져? 할 일이 없어? 그거 할 일 없다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외국어를 한번 해보자. 악기를 한번 해보자. 뭐를 해보자. 뭔들 못하게. 그럼 그게 자기 인생에 큰 성공을